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10월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한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에 화법과 작문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10월 모의고사에서 문제 유형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3번은 발표죠, 발표. 이 발표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발표할 때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됐죠? 근데 이 시각 자료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는 이제 발표하는 사람들이 청중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때 이제 과연 이런 의사소통이 발표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발표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1번하고 3번을 읽은 학생들은 분명히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 그 다음에 그림까지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무슨 문제가 생겼다? 저작권의 문제가 생겼다.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질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핵심 내용은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발표 내용이 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1번 문제나 2번 문제는 오답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특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이 1번인데 이건 맨 마지막 발표 내용에 들어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요. 2번에는 이제 학생들이 발표를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인데, 이 반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학생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1은 나 책 읽었는데 그래,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작품은 대상을 복제 분석하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창작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기가 책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학생 2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대요. 됐죠? 이 뉴스를 통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러면 뉴스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건 발표가 참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2번 문제를 학생들이 혹시나 2번이라고 정답을 찾은, 오답을 한 학생들이 좀 있으면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학생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에 관심이 있었는데 논란의 쟁점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 귀속 여부, 거짓 저작권 주장에 관한 것이구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다. 그래서 학생 3은요,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본인이 좀 더 자료를 찾아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반응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5번에 보면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 생각하면서 들었다는 건 학생 3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정답이었죠. 그죠? 이게 1번, 2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학생들은 이 3번에서 오답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3번 형태의 문제는 이제 발표할 때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자료 활용 문제인데요. 이거는 화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작문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활용 문제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활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자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건 작문의 문제 유형하고도 같은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 대처 학생들이 4번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 1은 인공지능은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 수많은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고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구분해 결과물을 창조해낸다가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A에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내용을 구체화시킨 문장이 있습니다. 됐죠? 발표 내용에. 그러면 이 자료 1도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라고 보셔야 됩니다. 됐죠? 왜냐하면 이 자료 1 자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A에 인공지능이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구분한 후 각 단계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자료 1을 활용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료 1은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A에서 인공지능의 의미를 설명할 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B를 보면 자료 2 자체는, 여러분들 자료 2는 뭐라고 돼 있죠? 소설을 쓰려면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창조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인간의 세세한 감정을 이해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게 소설 창작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됐죠? 근데 과연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B에서는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얘기해?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이 하지만 연구자들은 몇 년 이내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소설을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의 단계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쓴 게 B입니다. 됐죠? 그럼 B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분명히 소설을 창작하는 건 이런 게 필요한데 인공지능은 아직 이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의 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공지능의 현재 창작 수준을 판단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는 데는 분명히 자료를 활용하는데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또는 이제 미래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까지 갈 수 있다면 2단계까지 가야지 진짜 소설의 창작이다 라고 기준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4번을 오답한 학생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이 4번에 보면 자료 3이 뭐라고 돼 있죠? 현행 법으로는 결국 저작권은 인간한테 있답니다. 됐죠? 이 자료를 어디에 활용하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4번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저작물 이용 목적에 비추어,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있는 거, 인간이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료 3을 활용합시다 라고 돼 있죠. 그럼 현재는 일단 저작권은 인간한테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창작을 한다면 그 저작권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그래서 결국 자료 3은 현재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이 시의 발표 내용에 뭐가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 저작물 이용 목적이 들어있지 않고요. 시에서는 결국 저작권 문제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발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한 화법입니다. 됐죠? 이 화법을 여러분들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수능 특강 교재, 화법 교재 중에 화법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 것들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할 때 공감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고, 공손성의 원리에는 무슨 원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 특강 앞부분에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 개념들은 한 번 정도는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남은 기간 동안에 풀면서 화법 문제를 계속
경험하시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이제 문법은 암기하고 문학도 공부하고 비문학도 경험하는데 화법이나 작문 문제를 안 풀면 혹시나 수능에서 약간만 난이도가 높아도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화법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의 개념들, 화법과 관련된 개념들은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하신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면 4번하고 7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화법과 작문이 융합된 융합평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 가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가는 토이고요. 그럼 이 토의를 볼 때는 이제 그 토의하는 인물들이 과연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이 토의를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쓴 겁니다. 뭐를? 공연을 소개하는 글을 쓴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토의가 바로 이 초고의 글쓰기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결국 이제 반복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여러분 그 6번 문제는 뒤에 8번 문제하고 동일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토의에서 과연 핵심적인 의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어진 글, 제시문이 있죠. 이 제시문을 누가 빨리 읽고 많이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어진 정보, 그 다음에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의의 앞부분에 보면 지금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학생들이 안 올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다. 우리 학교 신문에 소개하는 글을 실자. 근데 소개하는 글을 쓸 때 어떻게 쓸까?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래, 공연 날짜 시간을 알려주자. 그래, 그건 앞부분에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줄거리를 좀 소개하는 게 좋겠다. 그 줄거리를 너무 다 소개하지 말자. 왜? 학생들이 줄거리를 다 알면 연극을 보러 와서 흥미를 느낄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의미,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하는 글에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토의의 내용이 결국 소개글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 계획을 통해서 이걸 쓴 겁니다. 그럼 이 계획이 여기에 얼마나 반영됐냐 또는 반영되지 않았느냐를 문제에서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아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부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보기에는 A만 확인해도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도 부분적인 문제죠. 이게 기역과 니은의 문장의 성격만 정확히 파악하면 됩니다. 기역은 여러분들 줄거리 모두 밝히면 문제가 있어.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에 밑에 니은도 기존의 정보를 글에 기본 정보를 글에 마지막에 제시하는 건 좀 좋지 않아. 앞부분에 제시하자. 이건 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여러분들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고요. 6번 문제가 바로 이 형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획을 했다면 이 계획이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공연 정보 다음에 기획 의도를 밝히자는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 공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획 의도를 제시하고 주인공 소개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의 의미를 제시하자는 의견을 반영해서 노인과 학생 만남의 의미, 가치를 밝히자. 그 다음에 작품의 줄거리 일부분만 소개하자. 다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4번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루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있는 거 밑줄 그어보세요.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제를 초래한 원인을 설명하자는 잘못된 거죠. 이 분명히 소개하는 글에는 사회 문제 원인을 소개한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 비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가 바로 표현하기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 조건에 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줄거리로 제시된 주요 사건,
압축해라. 사건 중에 가장 핵심은 뭡니까? 노인과 남학생의 만남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제시한 작품의 의미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은 두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유를 씁시다. 이런 표현하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조건 중에서 자신이 있는 걸 기준으로 선택지를 구별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사회의 그늘에 있던 주인공들의 만남과 그늘 탈출하기. 그래서 신9세대가 함께 찾을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조건 있죠?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 됐죠? 그 다음에 그늘이란 단어는 비유. 됐지?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사람의 만남. 의미는 두 사람에게 이 만남이 희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유어를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다. 그 다음에 8번하고 10번은 이건 작문 문제인데, 이게 이제 초고 작성하기 위해서 학생이 메모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떠올리는 생각이 돼요. 이 떠올린 생각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형태의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계획 다음에 바로 이제 초고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 학생의 초고의 내용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막아 갈등이 생긴 것도 있고, 도로 통행을 막는 땅 주인의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땅 주인과 마을 사람들, 도로 통행 금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입장도 있죠. 근데 밑에 뒤에 보면 땅 주인과 마을 사람들의 협상 과정은 들어있지 않고 누구의 견해가 들어있어요? 나의 견해가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뒤에 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 떠올린 생각 중에 대표적인 원래 어디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통해서 조율이 필요하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시급성 강조도 마지막 문단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걸 다 읽고 나서 야, 마지막 문단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처럼 고쳐라. 그래서 어떻게 고쳤습니까? 도로의 통행금지가 지속된다면 농사를 짓는 데 겪게 되는 불편함이 커지고 수확물 출하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갈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있다. 근데 원래 초고에는 무슨적인 피해만 제시했죠? 경제적인 피해만 제시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제안으로 고쳐 쓴 글은 정신적 피해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파악하면 9번 문제는 이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A에 대해서 비판. A는 뭐냐면, A는 바로 이 글쓴이의 견해입니다. 글을 쓴 사람의 견해입니다. 견해. 이 견해의 핵심은 이렇게 돼 있죠. 사익과 공익 중에서 이게 중요하다죠. A의 입장은 이겁니다. 글쓴이의 입장은 이거죠. 근데 이제 보기의 입장은 여러분들 개인의 재산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침해하면 안 된다죠. 그래서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땅 주인이 다수의 주민과 마찰을 빚을 때 땅 주인의 권리가 제한되려면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걸 돌려 말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죠. 그럼 결국은 이 보기하고 이 글쓴이의 견해를 비교하면 글쓴이의 견해는 공익을 중시하고요. 보기는 결국 개인의 재산권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보기의 입장으로 이걸 비판한다면 어떤 내용이 좋겠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번에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 문제는 3번 문제, 작문 문제는 10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 3번은 어떻게 보면 선택지 4번을 이해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작물 이용 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10번 문제는 대체로 오답을 할 때 3번 문제로 오답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10번 문제는. 거기 1번, 2번, 4번은 여러분들 다 뭘 중시한 거죠? 땅 주인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이 중요하다. 그냥 공익을 중시한 거죠. 2번도 사익보다 공익을 더 중시한 공익 중시한 겁니다. 그럼 다 이 견해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4번도 땅 주인은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이게 다 이 견해입니다. 근데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땅 주인과 마을 주민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땅 주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면 그 합의를 바탕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건 이 보기의 관점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은 이 보기의 관점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에 땅 주인이 일방적인 규제에 의해서 손해를 입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유재산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가 보기의 관점이죠. 그래서 보기의 관점으로 이걸 비판한다면 5번이 가장 적절한 거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이 화법과 작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 화작은 여러분들 동영상을 선생님이 찍어도 학생들이 동영상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화작에서 오답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에서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대체로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되면 화법, 작문에서 꼭 한두 문제를 틀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3, 4, 5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도 반드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화법과 작문은 마무리를 조금만 잘하면 오답을 없앨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작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으냐?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얘기했는데 EBS 수능 특강에 화법, 작문, 문법 책이 있죠. 거기에 화법과 작문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 복습을 꼭 하세요.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화법과 관련된 개념어들, 작문과 관련된 개념어들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월달 모의고사에는 뭐 특별하게 뭐 화법과 관련된, 작문과 관련된 개념어들이 없지만 수능에서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수능 특강 책을 꼭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제발 문법이나 문학이나 비문학만 공부하지 마시고 화법도 반드시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감각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근데 결국 화법이나 작문이나 결국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선택지는 여러분들 비문학 선택지나 문학 선택지보다 아주 쉽게 출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내가 지금 3등급, 4등급인데 등급을 하나 더 올려서 최저를 맞춰야 된다면 선생님은 화법과 작문의 개념을 익히고 마지막에 수능 전체 화법과 작문도 다른 파트와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수능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수험생들이 초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남은 기간에 내가 어느 정도의 많은 양을 보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좀 초조하겠지만 잘 참으시고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른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